임미애 후보가 안 나왔으면 임미애 의원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지역 배려나 하나를 해야 되고 작년 중에는 뭐 신 변호사님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네. 정리 뭐 아무튼 장외 정치의 종말이고 저는 장내 정치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외 정치가 대통령하고도 거의 맞먹을 정도의 힘을 발휘를 한 거 아니야? 야 띠바띠바 쫄지마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또 나는 졌지만 뭐 내 메시지는 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과연 이야기하는 게 맞냐? 네. 그런 의문은 듭니다. 최민희 또 네. 최국회에서 앉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제가 가만히 있을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펴오셨는데 네. 그러면 분명히 자기 주장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정청래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저희도 뭐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당선된 분들 그리고 낙선된 분들이 다 결론이 났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건가 이 얘기가 많이 회자가 좀 될 텐데 오늘까지는 좀 후유증이 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당선자 발표에서도 표정들이 상당히 좀 각기 달랐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이 시간 해주실 분들 먼저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 성치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제부로 전 부대변인입니다. 네. 네, 이제 전 부대변인이 됐으니 네. 뭐 부대변인이 있을 때도 별로 신경 쓰진 않았는데 신랄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전 부대변인님. 어제부로 왜냐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네, 다 자동으로. 이제, 네. 원래는 당 대표가 사퇴했을 때부터인데 네. 대변인 단만 차기 전 당 대표 선발까지로 연장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대변인은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 사람 임명하기 전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단은 오늘 어제 이제 왜냐면은 이제 김인석 지도부에서 또 새로 대변인단에 부대변인단을 또 꾸릴 거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이제 전 부대변인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성치훈 전 부대변인님 청년 정치인입니다. 혹시 몰라서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고위원 해보신 유일한 분인데 여기서 네. 지도부의 일원. 최고위원은 참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예, 어쨌든 당 지도부니까. 근데 네. 이제 해보니까 그때도 저희도 친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막 갈등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적어도 비상계엄 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서로들 이렇게 미묘한 견제 심리가 있죠. 최고위원들끼리 개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 발언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건 그 당에서 어떤 것을 이슈로 삼아서 얘기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꽤 큰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의제도 설정할 수 있고. 의제 설정 능력이 있는데 그걸 놓고서 이렇게 서로 입장이 좀 다르니까. 원래 준비했던 내용이 있는데 딴 사람 얘기하는 거 보고 바꿔서 이렇게 반박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바로바로 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되게 모여서 한 티타임 하면서 오늘 어떤 얘기들 하실 조율을 거냐 좀 하시고. 뭐 이렇게 조율들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얘기를 뭐 누가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또 뭐 하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얘기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죠. 그래요? 이번에 새삼 김종혁 최고위원님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전 김용 후보가 원외 후보로 끝까지 뛰면서 네. 끝내 그 원내 턱을 못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외 최고위원 후보들이 되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신 분. 전 지명직입니다. 그런가? 네, 그럼. 저 착각했네요. 뛰어들으려고 했는데. 왜 또 두 번 매기시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명직이에요. 그랬어요? 네. 다 똑같습니다. 마치 선출직처럼 당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선출돼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 같은 거 해보시죠. 아예 없어요. 그건 있죠.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반장. 반장은 선택되신 적은 저도 있고. 선출직인데. 자 그리고 선택돼 보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으나 뭐 아직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죠. 아니 기자 저도 뭐 오늘 아침에서야 좀 그런 이야기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직은 누구예요? 예? 간접은 아니 알겠고. 간접적으로 말을 조심해야겠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네. 이제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제 친청계 분들이 세 분이 다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이 2자리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분들의 더 중요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배경이 이런 관심을 더 끌어올게 한 거 네. 아닌가 싶습니다. 아, 굉장히 그 표정이 온화해진 게 원래 원화인데요. 아니 지금 전투력이 약간 빠진 느낌이 좀 들고 아닙니다. 머리 지금의 색깔도 약간 일원으로서 예, 약간. 브라운으로 약간 바뀐 느낌. 헤어스타일도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아니 헤어스타일도 매일 해주시는 분 해주셨는데 혹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당원이세요? 아 저는 당원은 아닙니다. 아, 당원 아니면 자격 없죠. 아니 입당식 하면 되죠. 아, 그래요? 입당식과 입당식하면 동시에 입당식하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신혜영 기자까지 인사시키는데 5분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전당대회 그 이야기도 이제 나눌 텐데 네. 또 상견례가 하나 있었군요. 네. 그거부터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저희가 네. 뭐 하나하나 이제 표 분석도 해보고 앞으로의 영향도 뜯어보고 할 텐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선거 결과를 보고 아하. 약간 지난 지방선거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아, 이겼는데 이겼다고 얘기하기 애매한 뭐 이런 느낌? 그런 이겨야 건가요? 할 곳을 졌고 아, 이겨야 할 것을 잡고. 약간 또 잠 못 이루는 그런 기분이 약간은 있지 않을까. 왜냐 우리 결과를 모두 알고 있다시피 당대표 선거 결과와 최고위원 선거가 약간 엇갈렸기 때문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김민석 신임 당대표 오늘 아침 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벽이 없는 원팀 당정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면서 뜨겁게 포옹을 했거든요. 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당에 돌아오면서 이제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 실장님과 홍수석님을 뵈면서 또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서 양쪽 다 집에 돌아간 것 같은 반가움을 느끼게 돼서 역시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전임 당대표 때도 그렇고 지금 신임 당대표님도 그렇고 비서실장이 와서 축하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청이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두 분이 아까 여기 안에서 만났을 때는 막 포옹도 하고 막 그러시더니 여기 와서는 굉장히 좀 대면대면 하셔가지고 약간 포옹도 한번 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네네. 네. 아유, 저는 정치는 못할 것 같아요.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앉는 게 너무 어색해요. 저런 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아, 저는 뭐 그만한 네. 깜냥이 안 되는 것 같고 여튼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DJ의 황태자에서 24년 만에 오디세이처럼 돌아왔다. 요즘 이제 오디세이 영화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민석 당대표는 때 앞으로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겠죠? 순탄한가? 왜요? 최고위 순탄하지 최고위 같은 거 할 때. 최고예요. 네. 저는 일단 뭐 지명직 최고가 2명이기 때문에 숫자에 있어서는 뭐 우위에 김민석 대표와 좀 함께하는 분이 우위에 설 거고 그리고 친청계 분들이 선거 때처럼 계속 김민석 대표를 공격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당원분들도 뭔가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당원들이 있으니까 뽑아주긴 했어도 당대표랑 맨날 싸우라고 뽑아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 다만 뭐 예를 들면 그분들이 주장하던 뭐 합당 이슈나 이런 것들을
당대표가 생각하지 않는 타이밍에 꺼낸다거나 네. 그럴 때 좀 불협화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초기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어제 선거 결과 조금 짚어드리고 그럴까요?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이제 어제 김민석 후보가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서 신임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집권 여당 대표인데 1차에서 1순위 투표에서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호 투표제가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그 선호 투표제를 반영한 끝에 54.08%를 얻은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1순위 투표에서는 몇 퍼센트 얻었는지는 이제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네. 원칙상 공개하지 않는 거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누적된 수치를 예상해 볼 때 김민석 후보가 소폭 앞섰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후보의 2순위 득표에서 한 70% 정도를 가져와서 최종 득표율이 한 54.08, 정청래 45.92가 됐을 것이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최고위원 득표를 보겠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네. 18.35%가 나왔고요. 2등이 박선원, 3등이 서미아. 그다음에 진짜 5등 싸움이 치열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3대2 구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반까지만 해도 5위 자리를 이제 수성을 했던 김용 후보가 결국은 탈락을 낙선을 했고요. 네. 이 서울 경기 나올 때 전까지만 해도 이성윤 후보가 6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에 4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한민수까지 친청셋, 친명 둘의 구도가 됐습니다. 네. 벌써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수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아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있으실 수는 있겠죠. 부정선거래요? 그런 분들도 그래요? 부정선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좀 계신 것 같긴 하고요. 전염이 잘 되는구나. 여튼 이성윤 최고위원이 가장 드라마틱한 입성을 한 그런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최고위원이 됐죠. 굉장히 근데 그 표 차이가 3위부터라고 해도 되나요? 4, 5, 6위가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격차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요걸 갈랐던 거는 결정적인 뭐 변수라면 뭘 좀 혹시 꼽으십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장외 정치의 종말이고 저는 장내 정치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외 정치의 종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어준 씨나 외부에서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결국 정청래 대표 체제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외 정치가 종말되고 이제 새롭게 정말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을 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은 왜 친청계가 3명 다 들어왔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의 최고위 구조는 6대 3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청계 3명을 빼면 당대표 그리고 2분의 선출된 최고위원 그 2분의 지명직 그리고 원내대표 이렇게 6명이 주류를 형성을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크게 반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도체제도 이게 단일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지도체제는 당대표의 권한이 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가 물론 뭐 과반으로 선호투표제 없이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선호투표제로 갔고 어차피 1차전에서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저는 굉장히 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굉장히 저는 앞으로 최고위 운영에 나갈 때도 네. 전 김민석 지도부가 물론 내후외환의 그 위기는 있겠습니다만 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애 정치가 위기 극복 종말을 했나요? 저는 장애 정치가 위기 극복을 한 것 같은데. 장외 정치가 위기 극복을 하고 오히려 더 탄탄해졌다? 탄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력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보면 3가지 큰 변수가 있었는데 예. 하나는 이른바 유시민, 김어준의 참전.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일각에서는 호남에서 오히려 반대 효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다른 지역에서 서울, 경기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요소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참전을 했다는 거. 그래서 뭐 호남의
800조에 해당하는 무슨 뭐 그 반도체. 반도체 프로젝트를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사실상은 뭐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로서 등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천지 발언. 이것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함으로써 이거는 손해를 많이 봤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얽히고 설키면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장애 정치가 종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 정치가 대통령하고도 거의 맞먹을 정도의 힘을 발휘를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결과로 보면 결과로 보면 야 우리가 결국은 최고위원 3명도 우리가 당선시켰고 그리고 뭐 야 띠바띠바 쫄지 마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아 걱정하지 마 띠바띠바 뭐 이럴 것 같아요. 봤지? 우리 3명 집어넣는 거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거. 그리고 거의 야 그렇게 무슨 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전부 다 정청래 공격하고 이랬어도 9대1로 하더니 거의 비슷비슷하게 갔잖아. 뭐 이런 생각을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거 좀만 설명드리면 왜 제가 이제 장애 정치의 종말 얘기를 역시 했냐면 못 참아. 아니 정청래 후보는 네. 기준점을 본인이 얻은 표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얼마만큼 이탈했냐로 봐야 되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정청래 후보가 직전 당대표 될 때 61%. 근데 예. 이번에 45% 얻었으니까 지금 한 6% 정도 이탈이 됐고 특히 호남이 문제인데 호남은 정청래 후보가 66%를 얻었었어요. 예. 지난 당대표 경선 때. 근데 이번에는 전남에서는 31%, 그러니까 전남 31%, 전북 34%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균 내면 한 32% 되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장외 스피커들이 특히나 뭐 김어준 씨나 이 그 목소리 크신 분들이 많이 밀었는데도 영향력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장외 정치보다는 장내 정치, 이제 김민석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조금 더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형태로의 어떤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이제는 좀 할 수 있는 네. 그 시작점이 열린 거 아닌가. 전 데이터를 놓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니 뭐 김정혁 최고님이 우리 당 얘기할 때는 뭐 휘바네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다 잃었네요. 네. 뭐가 내요? 휘바라고. 휘바가 뭐야? 신나가지고 휘바 하신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4.12%요. 네. 근데 일단 그 반도체 얘기를 국민의힘 쪽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 투표에 영향을 줬으면 전북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죠. 전북이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그런 게 정서지. 그렇죠. 호남 유권자들의 특성입니다. 전략적 투표를 하는. 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발표됐을 때 그 이후에 정청래 후보가 막 치고 나서 과반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보면서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무슨 대통령이 개입한 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김민석 후보도 선호투표 반영하면 54, 55, 뭐 정청래 후보도 45 정도, 45, 6 정도 나왔는데 최고위원들도 사실상 거의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임미애 후보와 김영호 후보가 약 10% 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결국 6명, 그러니까 3명이 45% 나눠갖기 싸움에서 분배해서 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위원 뭐 신청이 뭐 이겼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을 잘 짰다. 뭐 그게 전략을 짜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런가요? 뭐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투표하자 최민희를 상수로 두고 뭐 이렇게 하자 하긴 했습니다만 그 영향이 그렇게 많이 미치진 못하거든요. 되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서울 경기에서 완전히 몰아줬잖아요. 좀 치고 올라가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죠. 근데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 그러면서도 또 최민희 후보가 또 딱 1등 할 정도가 유지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그거를 뭐 계산해서 한 건 아니고 운이 좋으니까 1등도 먹고 5, 6등도 4, 5등도 먹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잘 배분했다. 뭐 글쎄요. 뭐 전 그냥 운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고 근데 보기 저는 때문에. 요 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네. 결국에는 이번에 모두가 공감하는 게 연설 보고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하고 연설하면서 상당히 그거는 좀 투표의 시스템 자체를 이번에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고 또 네. 하나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디펜딩 챔피언이고 당시 어쨌든 뭐 지명직 최고위원 다 사표 안 썼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룰이기
겹치기 때문에 네. 왜 대전 충남부터 시작했냐 그 비판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조금 이건 심각하게 보는 게 서울 경기랑 호남이 붙어서 투표를 했어요. 예. 이거는 70%를 동시에 투표를 이렇게 할 거면은 사실 순회 경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다른 지역 하다가 2주차쯤에는 서울 경기 한번 하든지 아니면 호남을 하나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호남하고 서울이 같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호남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이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사실 호남과는 좀 괴리된 이런 좀 표심이 분출이 돼서 전 이거는 조금 미리 룰을 짤 때 호남의 민심의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아마 서울과 이렇게 같이 투표를 하루 차이로 하도록 룰 세팅을 그렇게 한 부분은 전 약간의 그 소위 말하는 기존의 룰을 정하신 분들이 또 네. 연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영향은 저는 미쳤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호남 민심이랑 서울 경기 민심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번에 네. 왜냐하면 사실 서울 경기에서는 이제 뭐 팀 정청래 혹은 정청래 후보가 꽤 득표율이 비등비등하게 붙어줬고, 근데 유독 튀는 결과는 사실 호남에서 나온 거잖아요. 호남에서 확실하게 김민석 후보를 밀어줘가지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그거를 그 제가 다른 쪽에서 그 얘기를 비슷한 걸 한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남 쪽에서는 야 이거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데 우리까지 등 돌리면 그러면 대통령 앞으로 동력 상실해서 총선도 그렇고 다음에 정권 재창출도 그렇고 되게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상당히 호남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이거는 보답을 해야지라는 정서가 있었을 것 같고요. 서울 경기는 그 반대로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는데 야 대통령 지지도 하락의 피해자가 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물가 이런 거 내가 직접 피해 보고 있어. 근데 이거 대통령 말이야 뭔가 견제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게 원심력보다 그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갈랐다. 예, 그게 갈랐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호남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수도권에서 투표를 하는데 지금은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이 먼저 하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호남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책임 당원들이 그러면 아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 저런 생각을 호남 하는구나. 결과 보고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달랐을 텐데 각자가 그냥 했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게 아닐까. 수도권이 참조할 만한 데가 뭐 부울경이나 이런 데밖에 없어서. 네. 각자가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 그냥 추론인데 네. 호남 지역은 사실 지역 관리를 정청래 대표가 기존 대표니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호남은 그래도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모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는 모임도 자주 하고 이렇게 좀 조직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서울 경기와 호남을 붙여서 투표하게 만든 부분이 전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굳이 하나 꼽자면 아마 조직 활동 면에서는 서울 경기가 훨씬 더 유리한 네. 지리적으로는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좀 표심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봅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그 호남의 공천에 대한 불만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은 좀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작용을 했던 것 같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최고위가 제일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화제였고 제일 관심 많이 받았던 분들이 아마 연설 때마다는 최민희 네. 최고위원이 연설마다 하여튼 제일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네. 한번 받았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김용 후보가 뭐 되냐 마냐 요거 이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 네. 뒤엎은 이제 이성윤 후보 정도가 이제 제일 주목 많이 받은 사람인데 최민희 네. 최고위원은 마지막 발표에도 상당히 표정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내내 뭐 득표율도 그렇고 화제성도 그렇고 뭐 단연 최민희 의원이 이제 1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라고 공격을 받아도 그걸 이제 본인 소개 문구로 계속 썼잖아요. 근데 어제 결국은 1위 자리를 수성했는데 네. 마지막에 당선자들이 그 다 같이 연단에 올라서 있을 때 표정이 이제 밝지가 않았어요. 되게 어두웠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좀 예. 이제 예. 나머지 후보들은 뭐 옆에 있는 박선원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웃고 하는데 예. 최민희 의원이 이제 혼자 좀, 내려가고. 혼자 먼저 내려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정청래 후보와 이제 뭐 이렇게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쭉 또 이제 수석 최고니까 여러 언론사 인터뷰를 쭉 예, 돌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진행자들이 아니 어제 수석도 하셨는데 이렇게 표정이 조금 좋지 않으셨다라고 했더니 이건 내가 뭐 이겨서 내가 수석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개혁 당대표로 나섰던 이제 정청래 후보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 낙선이 안타까워서 이제 웃을 수 없다. 또 내가 받은 표도 사실은 정청래가 받은 표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럼 이제 김민석 후보가 출범을 하는데 뭐 이제 뭐 통합으로 잘 가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최민희 후보가 이 통합의 아젠다로 뭘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신천지 뭐 분열주의 뭐 이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통합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해결해야 통합이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당대표가 사과를 하든지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뭐 어쨌든 이제 그것도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친청계 몫으로 최고위원이 된 이제 한민수 의원도 그러니까 앞으로 당연히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겠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의 뜻과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은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의 뜻에 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숫자적으로도 보거나 어떻게 그러니까 봐도. 당연히 뭐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최고위가 네. 뭐 다 똑같은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정도까지 가는 식의 소위 말해서 뭐 반명이야 이런 식의 소리를 들을 만큼의 행보를 한다면 그건 아예 별개의 차원으로 전 넘어간다고 보고요. 네. 당연히 본인들 의견 낼 수는 있는데 이 최고위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 단일 지도 체제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김용 후보가 떨어지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친문 큰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씨가 또 한마디를 했는데 앞으로 의원들이 친명 타이틀 이거 붙이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아마 의식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아마 했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후보 본인은 이제 낙선 직후에 페이스북에 결과를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제가 부족했다라고 글을 올렸고 이 김용 후보를 이제 응원했던 몇몇 분들이 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용아 울지 마 길이 열린다. 라고 이제 위로를 보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김용 너무 힘들게 해줘왔는데 너무 아쉽다 참 미안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낙선은 낙선인 건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본인의 방송에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두고 어쨌든 이제 당원들은 견제와 균형을 택한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김용의 탈락을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진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게 자기 정치, 자기의 당선에 도움이 되냐를 의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김용 씨 경우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글쎄 좀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아니 김용 씨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제부터 이런 게 일상화됐는지 모르겠는데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분이고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만 지금 앞두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당 최고위원으로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는 그냥 일상화돼 버린 것 같아. 예를 들면 그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 앞두고 거기서 본인이 뭐 출마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배지가 또 떨어지고 대법원에 당선됐다가 대법원에 의해서 그 배지가 떨어진 다음에 그 정권 하에서 다시 출마를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자기들 놀이터입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래서 김용 씨가 안 된 거는 수도권에서 무슨 뭐 20명이나 되는 사람의 그 후원 회장을 했고 뭐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잘 안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그거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야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공직에 출마한 건 그 정도 비판을 좀 받더라도 당직 출마는 좀 다르지 않냐고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거기에 있는 거죠. 김용 후보를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재보궐선거에 우리 당이 공천하지 않았던 거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선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그 당시 지도부가 했던 거고 이번만큼은 또 물론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당원들이 뽑는 당원 70%가 들어가 있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고 하는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김용 후보가 당원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고 그리고 김용 후보가 그 의원들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분들과 스킨십이 상당히 좋으세요. 김용 후보 자체가 그 뭔가 의원들을 두루두루 알면서 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너무 뭐 사법 리스크 하나 갖고 몰아세우는 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김어준 씨가 저는 그 방송을 안 보니까 아침에 또 그런 방송 말을 했는지 몰랐는데 뭐 이제 바로 그냥 또 발톱을 드러내네요. 그러니까 뭐 한 몇 주 동안 좀 중립기여를 하는 것처럼 하시더니 바로 이렇게 결과 보고? 네, 그 결과를 보고 은근슬쩍 발톱을 드러내는 할만하다 순간 보니까 싶었나? 네. 충분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때랑 기분이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그 이긴 건데 네. 약간의 찝찝함이 있는 맞죠. 맞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진 쪽에서 또 저렇게 당당할 필요 있나? 마치 장동혁처럼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 장동혁처럼 장동혁 대표 얼마나 지금 엉뚱한 거 잘하고 있습니까? 마법의 단어. 너무 당당하잖아요, 저놓고 그런 것처럼 진 쪽에서 그걸 또 발톱을 드러내고 하는 게 너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 최민희 최고께서 바로 또 그 얘기를 하시려면 본인부터 전당대회에 있었던 설화와 관련된 사과들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해서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일배라고 하고 뭐 별의별 표현, 박쥐라는 표현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네.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에게만 그런 거 책임을 묻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요 김용 후보 관련해서 저는 조금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 게 제가 뭐 윤석열 시대 검찰권 사유와 또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 이야기에 더해서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금 2년째 확정을 안 내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김종혁 의원님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같이 비판의 목소리는 내면서 출마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수긍이 되겠는데 또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저는 못 느끼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준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그 김용 후보가 잘 안 나온 부분은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이분이 어떤 무슨 공직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 역할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아서 네. 그 한계는 저는 분명히 있었다는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문제도 같이 지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뭐 조국 씨에 대해서든 아니면 뭐 김용 씨에 대해서든 빨리 그 대법원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이게 대해서는 2년째 뭐 가고 있거든요, 100% 저는 동감을 하고요. 네. 그럼 뭔 눈치를 본다고 그렇게 질질 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마도 네. 못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친명 타이틀이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의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친명이 아니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몰라도 지금 이걸 의심하는 거는 좀 굉장히 이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죠. 친총 후보들도 왜 내가 친명이 아닙니까? 난 극명입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 친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네. 대해서 에이 그래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뭔가 엇박자 냈으면 그거는 친명이 아니지 그런 부분이 라고 있었던 판단한 거지. 거고. 부분이 있었던 거지. 후보자들은 전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겠다 친명을 자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는 이걸 또 이 와중에 또 갈라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갈라치기 참 그것도 못 끊는 것 같아요. 갈라치기. 아니 김원준 씨가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말로는 친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사실은 친명 아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김민석 후보 불러 이렇게 그 출연시켜서 그 국회에 들어가는 뭐 사진 이런 거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그랬지만 사실은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했던 거야라고 지금 자기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또 휘바 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는 야당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진짜 친명 타이틀 가진 사람들은 네. 이제 좀 앞으로 따져볼 것이다 이런 건데 사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 몇 번의 뭐 당내 선거든 뭐 지방 선거든 뭐 보궐 선거든 명픽으로 이제 자칭 타칭 불렸던 후보들 중에 낙선자들이 좀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박찬대 후보가 낙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선거에서는 뭐 정원호 후보라든지 뭐 김용남, 하정우 후보의 낙선이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후보가 최고위원 뛰어들었다가 컷오프를 당했고 이제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최종 순위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친명이라는 명찰만 단다고 다 당선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내용도 보죠. 당연히 보겠죠. 친명 대신 이제 난 반명이요 하고 이번 저 최고위원 선거든 당대표 선거든 나왔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훨씬 더 심플한 답 아닌가? 근데 현재까지 반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친명이고 오히려 반명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저는 극명입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네. 상황 속에서는 저는 김어준 씨의 이런 해석은 뭐 해석의 자유는 있는데 안 맞고요. 뭐 김어준 씨가 지금 안 맞는 게 이거 외에도 뭐 핵심 코어 빠진다. 이것도 MBS 조사 결과 보면 중도가 한 25% 이상 빠졌는데 예. 그걸 가지고서 자꾸 핵심 코어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 이제 김어준 씨의 화법을 제가 좀 정리하자면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wishful thinking이라 그러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 마음에는 이렇게 좀 반명과 친명 구도로 이제 좀 갈라져서 반명이라고 이제 인식되는 사람들의 힘이 더 세지기를 바라는 저 네.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객관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 같은 그런 wishful 느낌이군요. thinking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 기자님이 말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명픽이라는 사람들 떨어지지 않았냐. 근데 뭐 예를 들면 부산 북구가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그 선거에서 키워드가 친명이 아니었죠. 오빠, 뭐 한동훈 뭐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 작동을 했던 거고 김영남 후보도 친명이란 키워드로 승부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왜 조국이란 키워드가 사실상 평택을 선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친명으로 내세운 사람들이 졌다라는 예시로 삼기에는 되게 상징적인 선거이긴 했고 네. 타격을 받은 선거이긴 했습니다만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 그냥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어준 씨는 슬슬 이 시동 부릉부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친명 아니고 다른 반대쪽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 목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또 조국 혁신당과 합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문 세력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본인의 네. 아까 그 영어 있는데 아무튼 그거 Wishful 그런 거를 thinking.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전혀 제가 자꾸 그 김어준 씨 편드는 거예요? 편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내년 1년 8개월, 9개월 뒤에 총선 때 과연 사람들이 나서서 저 친명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는 그랬었잖아요. 네.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찍은 사진들 계속 걸고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득표를 하려고 했는데 1년 8개월 뒤에 총선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는 약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같은 취약점 같은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1년 10개월 다음에 총선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달려있는 지지율이 거죠. 중요한 거. 근데 김어준 씨는 본인과 유시민 작가가 계속 얘기했던 민주당이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 신용으로 가면 안 된다. 여기에 힘을 싣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도가 확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도가 더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그들을 잡으러 가고 중도 실용으로 다시 돌아서서 그들을 잡아오면 1년 8개월 뒤에 총선 때 당연히 대통령이 추구했던 거 중도 실용으로 확장이 되고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친명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중도 실용 가는 거 막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뭔가 우리는 진보 고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계속 또 흔들흔들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그 노선 투쟁을 우리가 얼마나 세게 하느냐. 그래서 그 목소리를 얼마나 꺾어내고 중도 실용을 달성하느냐에 전 총선이 달려 있는 거지 친명이다 아니다는 혹시 그렇게 그 노선 투쟁 강해지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예상도 하잖아요. 몇몇 의원들이 빠져나와서 뭐 조국혁신당과 그러니까 뜻 맞는 사람들과 합당을 해서 20석을 넘기는 그런 상황도 혹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뭐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라. 네, 저는 글쎄 뭐 그렇게 나갈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조국혁신당도 지금 그 안에서도 지금 반으로 갈려 있다고 하잖아요. 예. 민주당과 합쳐야 된다, 아니다 자강으로 가야 된다. 그들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글쎄요, 굳이 우리 중에 누가 빠져나가서 조국혁신당과 당을 만들면 어떡하지? 그라는 걱정은 저희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과거 사례를 놓고 봐도 뭐 이낙연 전 대표나 홍영표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본인 총선 공천 못 받으면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분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탈당은 늘 있었던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서 그분들이 그럼 어딜 가겠어요? 조국혁신당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하나의 그냥 장면일 뿐이고 이게 대통령 단임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통령 사진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네.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뭐냐면 잘하고 있는 정부를 흔들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부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걸고 성공을 원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자아 실현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와서는 뭐 우리들의 말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저는 뭐 어물전에서 썩은 내 맡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아하. 어물전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는 게 맞는 거고 왜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희망사항과는 별개로 네. 전 이재명 정부가 이제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호흡 맞춰서 잘 해 나간다면 네. 김어준 씨가 바라는 대로 저는 결코 되진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호흡이 잘 맞을지를 지금 이제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탈락한 사람들 혹은 뭐 당선된 사람들의 메시지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출범하면 이제 과제들이 있잖아요. 예. 뭐 정책적으로는 뭐 부동산이든 뭐 보안 사건에 대한 보완이든 뭔가를 내야 될 것이고 정무적으로는 이제 당의 좀 통합을 이끌어내야 네. 되는데 그 길이 아주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어제 낙선한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떨어졌지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진 건 아니고 네.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잠깐 들어볼게요.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들은 이겼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정청래가 숫자로 졌지만 정청래 주장까지 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라이브를 켠 것 같은데 나는 졌지만 우리 지지자들이 이겼고 네. 숫자는 졌지만 나의 주장은 맞았다. 네. 아, 근데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조직이 너무 셌다. 라는 얘기도 했어요. 상대방 조직이 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쪽에서는 이제 반대쪽에서는 정청래 그 후보 쪽에서 최고위원 3명 당선시키러 보니까 야 조직 진짜 세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서로 조직이 세다고 네, 생각하죠. 서로 이제 그렇죠. 나는 바람이었고 넌 조직이야 이거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네. 이제 당내 앞으로 있을 노선 투쟁 관련해서 네. 어쨌든 이제 정청래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다 떼고 하면은 도대체 총선 대선에서 어떻게 승리한단 말인가. 우리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인데 그러려면 결국 민주진보 연합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네. 반명 빼고 신천지 빼고 하면 누구 어떻게 승리하냐는 얘기던데 신천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빼야 될 걸 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게 누구를 배제하자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반대로 이재명 정부의 노선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주도 세력을 형성하자라는 게 더 맞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이재명 정부 노선은 차지하고 자꾸 누구를 뺀다 이런 식으로 분열의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는 게 전 정청래 후보의 어떤 인식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고 지금도 보십시오. 본인이 직전 당대표까지 했는데 무슨 자꾸 조직을 운운하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사실 총리진에다가 당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직은 본인이 다 해놨는데 지고 나서는 조직은 김민석이다 이렇게 좀 뒤집어 씌우는 것도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더 심각한 것은 아니 정치라는 게 본인의 메시지로 심판받는 건데 내 메시지는 옳았다? 정청래는 심판받았지만 내 메시지는 옳았고 상대방은 메시지는 틀렸는데 뭐 당선만 됐다? 이 분리시켜가지고 앞뒤를 지금 잘못 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자꾸 정신승리 화법을 하는 것이 지난 6.3 선거에 대해서도 정청래 후보가 보여줬던 그 인식의 왜곡과 괴리거든요. 네. 국민과 동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당대표 경선에서 탈락을 해도 제가 뭐 떨어진 분한테 이렇게 뭐 세게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자꾸 이렇게 말을 비트는 거 있잖아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는 졌지만 뭐 내 메시지는 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과연 이야기하는 게 맞냐. 네. 그런 의문은 듭니다. 정청래
정청래 후보가 뭔가 전당대회 때 남긴 메시지인가 뭔가 좀 떠오르는 거는 배신자밖에 없거든요. 아. 배신자 계속 배신자 나는 의리 그 주장이 지금 통했다라는 건가?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그 전당대회 내 뭔가 이 정책만은 해야 됩니다. 이 정책만은 달성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해준 당원들이 많이 뽑아줬다.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책적인 주장이나 당의 운영과 관련된 주장 없었잖아요. 끊임없는 개혁 얘기는 했죠. 끊임없는 개혁, 그 진보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 갈라치기가 성공했다고. 얘기죠. 전 갈라치기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 게 네. 어제 저녁에 만난 그 멤버 중에 부모님이 갑자기 나 이번에 정청래 뽑았어라고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았고 네. 그리고 김민석 후보로 가면 뉴 이재명 세력과만 할 것 같아. 그게 갈라치기 뭐가 성공한 거냐면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은 진보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도 중도실용을 가야 거기에 탄탄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진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저쪽에서 진보 대 중도예요. 진보 대 중도예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은 이걸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먹힌 거고 네. 그게 배제 아닙니까? 아까 정청래 후보가 말한 이 사람 빼고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게 유시민 작가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 국힘에서 넘어온 사람 빼고 저쪽에서 주장하던 사람들 빼고 저쪽에서 한 자리 하던 사람 빼고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B 빼고 내로남불하죠? C 빼고. 그러니까 B 빼고 C 빼고 그럼 왜 내로남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조직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왜? 3번 연속 나왔잖아요. 이 당원이라는 게 이 정당 일체감, 정치인과의 일체감이라는 게 한 번 그 사람을 찍으면 일체감이 형성이 되고 그게 깨지기가 쉽지 않은데 3번 연속 전당대회를 나가면서 3번 연속 전국을 누렸고 중간중간 있는 전국 선거에서 호남을 다지고 다녔고 이게 누구예요? 정청래 후보잖아요. 조직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 최고위원 뭐 당대표 선거 통틀어서 그냥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직을 계속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네. 김민석 후보는 거의 20년 가까이 밖에 나가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채비를 갖추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 면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뒤처졌죠. 아니 그리고 조직도 미키루크 얘기하면 그분이 노사모 때부터 조직하셨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조직을 20년째 해온 거고 거기다가 김어준 씨 다 붙어가지고 했는데 아니 김민석 총리는 당에서도 18년 동안 사실은 야인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이번에도 정부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을 갖다가 조직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정청래 후보는 말이 안 맞는 거를 알면서도 저러는지 모르면서도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네.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중 호소력이 전 떨어진다고 근데 봅니다. 정청래 의원의 역할은 앞으로 뭐가 좀 있어야 아니면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당 안에서 그래도 본인의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네. 뭐 역할이 있든 없든 나름의 목소리는 낸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네. 결국 지금도 논의의 구조는 딱 하나예요. 네.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유지 강화할 것이냐, 그 확장과 실용의 노선을 더 찬성할 것이냐, 아니면 더 유시민 씨 말씀대로 본인들만 더 끼리끼리 본인들끼리 더 하겠느냐, 그 선택지 하에서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부 노선과 다른 길을 가면 계속 시끄럽게 노이즈를 만들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 노이즈가 45%가 있잖아요. 근데 그 45%가 또 다 동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계속 상황에 대한 유지될지는 모르겠다. 가변성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주류로서 정청래 후보는 당내 자기- 비주류로.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잡았다, 거예요. 이번에. 이번을 통해서 제가 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비주류라긴 또 꽤나 지지율이 컸으니까. 그럼요. 거의 네. 비슷비슷했잖아요. 거의 절반이니까.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뭐 저분이 지금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네. 내가 뭐 내 지분이 있고 나도 내 지지자가 있는데 내가 진 게 아니다. 내 노선은 옳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직도 없고 한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상황이면. 아니 그 지지율은 있어. 당직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왜냐면 중요하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정치인이 뭐 대개 이제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있으면 공식적인 제도적 권력이 보장하는 자기 발언권이 있지만 네. 저쯤 되면 그게 아니어도 얼마든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무슨 뭐 당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 한마디 하면 계속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네. 그런 건 별 의미가 없고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네. 지금 마치 당정 일체가 되면은 네. 뭐가 다 잘 풀릴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안 그렇던데?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김기현 당대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아니 그냥 굉장히 성실하게 윤석열 대통령 보좌했어요. 근데 같이
동반 하락했거든요. 비교할 걸 비교하셔요. 술을 같이 먹던 사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동반 AI 하락했고 대전환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비교 대상이 윤석열 전 너무 대통령 때 한동훈 대표가 또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또 당은 나름대로 지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민주당과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러나 대통령 지지도는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대통령과 당이 그렇게 무슨 뭐 똘똘 뭉쳐서 간다고 그래서 그게 일방적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갈등을 빚는다고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최고님 거기 대통령이 잘한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부터 좀 똘똘 뭉치시던가 하시고 좀 아니 그러니까 야당은 좀 똘똘 뭉쳐야 돼요. 야당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히 뭐 알고 있는 건데. 우리 틀렸어 이런 느낌이니까. 아니 근데 글렀어 아니, 버리고 그게 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는 생각하지 않는데 했는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를 들면 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당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올라가는 거고 본인이 못하면 내려가는 거지.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와 같이 하니까 낮아지고 정청래가 아닌 김민석과 같이 하면 올라간다. 이런 연관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다. 아니, 요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입법 통과율을 27%가 아니라 72%로 했다면 달라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여당에서 스피커 기능으로 더 확산시켜 줬으면 여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컸겠죠. 마치 코스피 5천 됐을 때 합당 제안해가지고 3주 만에 사과하고 이런 행동이 좀 없어져야 전 된다는 거고 저는 정청래 후보는 당직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뉴스공장 나가서 인터뷰하면 아마 기사 많이 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당 내에 이제 제도권 권력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비주류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당 내 야당 역할은 있는 거지만 그게 힘을 얻으려면 김어준 씨를 넘어서서 중도나 대중들의 소구력을 받아야 힘을 얻어요. 제도 권력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정청래 후보는 어떤 중도나 대중들로 나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결집돼 있는 사람들을 더 결집시키면서 오히려 더 본인의 그 디바이드 앤 룰로 이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이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실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전 크게 저는 위력을 가지긴 어렵다. 오히려 요건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이 봐요. 다른데,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의 지지를 조용히 얻는 것보다는 굉장히 시끄러운 조금 적은 사람 숫자를 할지라도 시끄러운 사람들 많이 모아서 이 사람들이 통일된 목소리 또 계속해서 좀 마이크에 많이 떠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정권에는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향력이나 이런 것. 근데 그게 제도 권력에서 어쨌든 최고위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김민석 대표 체제로 이제 짜졌기 때문에 당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나가는 데는 그분들이 브레이크를 걸긴 어렵죠. 물론 여론에 영향을 일부 미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도 기대돼요. 걱정도 많지만은 그래도 김민석 대표 체제하에서 한번 이재명 정부 원 없이 좀 밀어주고 한번 하고 싶은 일들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 바른 당정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저는 뭐 그 다음은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인들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보시죠 뭐. 근데 저는 어떤 결과를 맺게 돼.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정청래 의원이 아마 뭐 검찰 개혁이 됐든 합당 이슈가 됐든 이거를 만약에 올해 안에 계속 또 꺼낸다. SNS 글만 올려도 그거는 바로 기사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우리 이 당이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세제 개편안, 부동산 여기에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그거를 무조건 따라주는 게 정당은 아니죠. 근데 정부가 내놓은 안이 국민들의 의견과 좀 괴리가 돼 있다고 느낄 때 빠르게 민심 수습을 한 다음에 민심을 성취한 다음에 그걸 세제 개편안에 녹여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거. 전 영순위는 그거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사실 정청래 친청계를 지지해줬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막판에 추진했던 이 세제 개편안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반감, 전 이것도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김민석 지도부의 첫 번째 역할이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이 저는 형소법 개정은 통과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 우려 이게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주는 거. 여기 오로지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래서 합당 언제 할 겁니까? 검찰 개혁 이거 우리 완수 안 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갑자기 아젠다를 던진다? 전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지금 우리 당이 가야 되는 방향과 또 다른 방향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고 볼 거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그걸 안 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잖아요. 할 거잖아요, 아마도. 못하게 해야죠.
어떻게 못하게. 아니 그런 게 나왔을 때 하면은 지금 계속 얘기를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할 때냐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건 검찰개혁 계속 얘기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 한병도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그 검찰개혁 얘기 지금 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다 되고 있지 않느냐 통과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세제 개편안 부동산 형소법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이제 그걸 큰 빅스피커들이 이제 받아서 역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제 설정을 하고 또 그걸 열심히 듣는 분들이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뉴스 댓글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또 해야죠. 할 거 아니에요. 여론전을 펴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중요한 이슈처럼 받아들여지게 그러니까 될 거고.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합당도 무산이 됐고 결국에는 이번에 김민석 대표 체제까지 어쨌든 간에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빅스피커들도 뭐 조국 후보도 평택에서 밀었고 많은 역할들을 본인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저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영향력 같은 영향력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도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권력을 잘 써야죠. 잘 쓴다고 한다면은 저는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할 만큼까지의 노이즈는 아닐 것이다. 일부 있겠지만. 저는 네. 정청래 의원의 스피커가 워낙 크니까 친명 초선 의원들 분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의원이면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볼륨을 원외 인사들보다 훨씬 갖추고 있는 건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늘 답답합니다. 친명 의원들 초선을 이렇게 많은데 지금 지도부도 보십시오. 최민희 의원 말고 다 초선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선 의원들이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네. 지금 이 김민석 지도부가 하려고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되는 말씀하신 것도 뒷받침되는 목소리를 친명 초선 의원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네. 수십 명의 친명 초선 의원들이 지금 박선원 이렇게 지도부로 진출한 분들 몇몇 말고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김민석 대표의 이제 지명직 최고가 이제 두 자리가 생길 텐데 저희가 뭐 시작 전에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누가 또 어떤 사람이 가능할지 잠깐만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누구 좀 가능하겠습니까? 뭐 하나는 청년으로 하겠다라고 하나는 청년. 하셨고 네. 나머지 하나에 대한 방향을 말 안 했지만 보통 지역 배려를 좀 하는데 근데 임미애 후보가 안 나왔으면은 임미애 의원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저 아까 말씀드린 선거에 뛴 사람 그거 그냥 그 원칙이 뭐 안 된다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전 지역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영남 뭐 임미애 의원 말고도 뛰고 계신 분들 있었으니까 지역 배려 하나를 해야 되고 하나는 청년 한 분에 지역 배려 네. 한 분 정도 영남 쪽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청년 중에는 뭐 신 변호사님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최고위원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네. 뭐 아무튼 뭐 이번에 그 정민철 정민철, 김영남 뭐 이런 분들 나왔었으니까 그런 분들. 삼합평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청년 중에 한 분, 그다음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분 한 분 정도 영남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 근데 저는 그런 네. 대표성에 너무 저는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지도부도 아까 제가 그래도 노이즈는 있겠지만 갈 길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고 굉장히 무거운 자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자리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일이라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1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럼 정책적 역량도 있어야 되고 또 언론에 대한 스킨십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최고위원의 그 역량에 맞게 지금 필요한 일꾼들을 저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꼭 어디 뭐 지역이나 청년이나 뭘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바라보면은 좀 아닐 것 같고 전 정말 다 열어놓고 정말 일을 지금의 시점에 필요한 일을 제일 잘할 사람, 필요한 일을 할 사람을 좀 고르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는 어떤 법조인이 만약에 되면 그분은 청년 티오는 아니고 중도 티오가 아닐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세 분, 그러니까 친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최고위에서도 분명히 아마 발언의 수위라든지 강도가 굉장히 셀 걸로 예상되는 분들인데 적어도 이분들에 맞설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지. 만약에 이분들이 없으면 김민석 대표가 계속 이제 그걸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당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서는 강한 사람들을 또 갖다 놓으면 네. 그러면 이제 뭐 봉숭아학당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보면 이제 당 대표가 있다 김민석 대표가 있고 바로 옆자리에 이제 최민희 또 네. 최고께서 앉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제가 가만히 있을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네.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펴오셨는데 네. 사람 잘 안 변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변하면 이상해지는 건데 그러면 분명히 자기 주장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정청래 대표 올라오면서 그 의원 올라오면서 한 얘기,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보여줬던 최민희 그 최고위원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분들은 대충 마음을 잡았구나. 아, 그래서 아마 허니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허니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얘기까지도 거기에 더한다면 네. 이거 뭐 그렇게 쉽지 않겠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친명으로 들어가신 박선원 최고랑 서미화 최고의 화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위원의 발언의 순서는 순위별로 합니다. 순위순으로. 네. 그러니까 세민이 최고가 먼저 발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먼저 발언을 했는데 뭔가 당 대표나 뭔가 정부 뭔가 좀 엇박자나는 발언을 한다. 그럼 저는 3번 타자가 엄청 세게 서미화 최고가, 왜냐면 이게 수석 최고가 1등 최고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은근 안 좋은 게 성공이에요. 야구에서도 후공이 좋은 것처럼 먼저 발언을 해버린 다음에 그러면 서미화 후보가 발언한 다음에 또 다시 1등 최고위원이 발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4번 5번이 있잖아요. 4번 5번의 이성윤 4번 5번의 이성윤 누구야? 전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매우 화력이 약하다고 연설도 생각하기 매주 때문에. 똑같던데. 아니 한민수 씨 연설하는 거 보니까 약하게 뭐 약해. 막 그냥 완전 이거 DJ처럼 막 이렇게 하던데. 4번, 5번 하고 지명직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명직도 있네. 야 옥상 뭐 2층 뭐 기자분들 원래 지하 1층, 지하 2층. 원래 당 대표랑 초반 발언하면 그 뒤로는 조금 약간 받기만 하는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끝까지 집중해야 돼. 가야 무슨 발언이 나올지 들어야 모르기 돼. 때문에. 아니 저는 현실 가능성 제로고 뭐 이 관습에 저기 전례도 맞지 않지만 지명의 최고로 이제 화력 1등은 사실 송영길. 그럼 진짜 재밌을 텐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게 현실 가능성은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슈 메이커. 이슈 메이커. 야 근데 이러다가 이제 우리 당은 완전히 그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겠네. 아이템이 없어요. 큰일 났네 이거. 네. 송영길 카드. 근데 마지막으로 송영길 후보가 진짜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향후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있죠. 뭐 있죠? 2기 내각의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저는 송영길 후보님 이번에 전당대회 때 너무 대중적인 호감을 많이 얻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존재감을 확실히 저는 부각을 시켰고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정책적 역량, 특히나 이 외교 안보 사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국가적 자산으로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와 가장 노선도 비슷하고 아주 확장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외교 안보 관련된 일을 뭐 내각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전 내각에 혹시 안 들어가셔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커가 너무 없어요. 지금 친명 스피커나 이재명 정부 중도 실현과 맞춰서 얘기해주는 스피커가 너무 부족하게 다 네. 원외 스피커들이에요. 다 그냥 뭐 영역촉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좀 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각으로 가면은 장관이 되면 발언이 제한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발언의 수위도 낮아질 수밖에 정동호 없고. 장관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개인적으로는 또 입각이 되면 좋겠지만 입각 혹시 안 되시더라도 할 역할이 너무 많다. 네. 누구는 이제 이겨도 진 것 같고 누구 또 다른 사람은 저도 이긴 것 같고. 그 대통령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제 문 전 대통령도 여기 메시지 좀 냈던데 그거 끝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에 영상 축사를 보냈잖아요. 영상 축사에서 역시나 이 당정차 앞으로 이제 우리 뭐 전당대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끝내는 우리가 다 사회적으로 통합해야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네. 내일이죠. 19일에 김민석 그리고 정청래, 송영길 세 의원과 당대표 함께 후보. 당대표 네. 후보와 함께 만찬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경쟁이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네. 메시지를 아마 또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까지 있었다 전해드리고요. 여튼 오늘부터 당분간 아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관련해서는 뉴스들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뉴스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마 조만간 또 이른바 빅스피커들은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 그 방향이 또 어떤 방향일지 또 한번 궁금해지긴 합니다. 요
트럼프 관련된 소식은 짧게만 좀 전해주실까요? 이 트럼프가 네. 그 헤그세스 장관한테 한미 연합훈련 그 북한이 치를 떠는 그 연합훈련 좀 축소해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뭐 이제 기자들이랑 질의응답하는 자리에서 김정은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알아 네가? 나 김정은이랑 얘기되고 있어. 김정은 내 재화 제안에 응답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응답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냥 한 말인지 진짜 뭐 그 일기 때 뭐가 톱다운 있는지. 외교 이렇게 물밑 그런 협상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무응답으로 응답했다도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니까. 했잖아 무응답으로. 네, 이것 때문에 근데 또 오늘 대북주 한참 떴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식시장에서 대북주들이 한 20몇 %씩 올랐어요. 부지런들 하셔라. 네. 네. 뭐 지금도 뭐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나 하여튼 굉장히 많이 떴고 이렇게 트럼프가 뭐 얘기한다고 바로 북한이랑 뭘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받는 것도 좀 있고 중국하고도 또 교역량이 늘어나갖고 그 OECD인가 어디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작년 기준 성장률이 북한이 3점 몇 % 나와갖고 지난 수년 동안 사이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1960년대에 우리가 68년인가요? 파병했잖아요, 월남에. 네. 그래서 월남 특수라는 게 있었어요. 러시아에 지금 파병한 네, 것처럼 뭐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그때 뭐 군인들 나가서 월급 받고 송금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네네.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었는데 뭐 지금 북한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 북한에 이제 군인들만 보낸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또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좀 보낸 그렇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북한이 어쨌든 상황이 좀 쉽지 않아야 뭐 대화를 좀 시도해도 이게 먹힐 텐데 지금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흥미로운 뉴스 같은데 요거 한번 좀 볼까요? 그 자투리 뉴스. 네. 네. 이제 종합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경찰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수사 대상이 된 국토부 공무원이 있어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 너도 영향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한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자기의 고등학교 선후배인 또 다른 경찰관한테 야 수사 정보 좀 알려줘라고 했고 이 경찰관은 이 김건희 특검 측에 내가 수사 동향을 파악해야 되니 정보 좀 줘라라고 해서 수사 정보를 빼돌린 다음에 압수수색 일정 뭐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이 고등학교 선후배였던 이 국토부 공무원한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수사 정보 유출이죠. 그래서 일정을 다 듣고 뭐 컴퓨터에 남아있던 자료들 같은 거 일종의 증거를 인멸까지 했고 이 상황을 종합특검에서 포착을 해서 이 해당 경찰관 김건희 특검의 수사 자료를 빼돌린 경찰관을 지난 7일에 기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자기 네. 선배인 고등학교 선배인 경찰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 경찰은 또 특검에 있는 사람한테 수사 정보 달라고 그래서 네. 그걸 빼돌려서 이 사람한테 알려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뭐 수사할 거다, 뭐뭐 지금 조사돼 있다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이메일 삭제하고 일부 자료 삭제하고. 네.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사 정보 빼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네. 난 애초에 양평고속도로랑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들이 간판값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네.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이 네. 계열사들한테 이 상품권 사용 일종의 뭐 간판값이라고 하죠.라고 네. 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받잖아요. 근데 뭐 정당한 거래긴 한데 이 뭐 예를 들면 뭐 SK가 SK 밑에 있는 계열사한테 SK 이름 쓰는 돈값을 받는 건데 네. 이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악용해가지고 뭐 이른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뭐 좀 동원을 한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네. 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서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서 간판값으로 받은 게 2조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조가 넘어요? 네,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1등이냐? 원래 LG가 계속해서 1등이었는데 지난해 SK가 1등입니다. 3,490억 원을 한 해 동안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2등이 LG, 3등이 하나, 4등이 CJ였습니다. 간판은 또 많이 사용해 주는 게 브랜드를 알리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찌 보면 돈 주고도 시켜야 될 수도 있는 거를 그렇죠. 예.
참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장르만 여의도 좀 상표 쓸 사람들 없나? 그래도 돈 받고 좀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그러나 아직은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표는 못 팔지만 흑염소를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정심 진 흑염소 진액. 또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요 흑염소 진액 드시고 힘을 한번 또 잘 회복해서 다시 또 달려 나가셔야겠죠. 요게 인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저는 흑염소 진액하면 조금 약간 한약 어떤 그런 향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생각나서 많이 안 드실 줄 알았는데 요즘도 그렇게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국내 최대 함량으로 흑염소 진액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흑염소 혼합 추출액이 아니고 실제 흑염소 고기를 55% 배합해서 드시는 건 물이지만 물보다 흑염소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한 뿌리에 1억 원을 호가하는 110년근 천종 산삼 요거와 DNA 99% 일치하는 산삼 배양근 또 국내산 생녹용까지 함께 담은 본정심 진 흑염소 진액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보양식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좀 힘이 빠지실 법도 한데 바로 또 이렇게 회복을 하시네요. 뭐 이거 이게 뭐 그 뭐랄까 그 무슨 맛 같은 거 이제 역겨운 맛이라든가 원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네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한 네. 한약 같지도 않고 네. 그냥 건강한 맛. 뭐랄까. 네, 그런- 단맛도 느껴져요. 네, 약간 물처럼 마실 수도 있겠네.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지난번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한번 먹어보지 않았어요? 저희 홍삼 진액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네. 산삼 진액. 네. 몸에 좋은 거 많이 줍니다. 뭐. 네. 네. 하여튼 여기에서 드시고 열심히 건강 논평하십시오. 챙겨가시고. 네. 본정신. 단독거리 많이 풀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 자,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분들께 특별한 혜택이 있죠. 더보기란 링크로 구매하시면 40% 할인을 해드리고 여기다가 10포를 더 드립니다. 네. 이거 10포가 이게 결국 싸지 않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이건, 흑염소를 직접 이렇게 꾹 눌러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자, 하여튼 배송 메시지 칸에 장르만 여의도 꼭 적어 주시고요. 우리 세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